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침에는 선선하고 한낮에는 초여름같이 더워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나 옷장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좀 더우니까 가볍게 입을까 싶다가도 바람이 강하니까 그 점도 신경이 쓰이는데요. 오늘 무엇보다 바람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충청 내륙, 남부지방 그리고 제주도에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바람에 의한 농촌 시설물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리 살피고 점검해 두셔야겠습니다. 5월 12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채팅창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농퀴,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힌트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십니까,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햇살이 강한 날 바깥 활동을 오래 하고 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붉게 달아오르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얇게 썰어 얼굴에 올려놓고 편안하게 한잠 자고 일어나면 열감도 사라지고 얼굴도 촉촉해졌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의 95% 이상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갈증 해소와 보습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이나 하이킹처럼 땀을 많이 흘리는 활동을 할 때 물 대신 이것을 챙겨가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은은한 향도 좋고 시원한 맛이 갈증도 해결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좋다니까 가장 맛있는 지금은 물론이고 사계절 내내 많이 드시면 좋겠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함께 지금 어디에서 뭘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여러분의 아침 이야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나라 밖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농업 소식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다 걱정하고 있는데 네. 이 오염수를 해저로 이렇게 배관을 통해서 내려보낸다,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저 배관을 통해서 원전에서 약 1km가량 떨어져 있는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방안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인데요. 산케이신문은 도쿄전력 관계자를 인용해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이후에 도쿄전력이 이 같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인근 어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한 뒤에 해저 시출 통한 조사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도쿄전력은 해저 방출 외에도 다른 방안으로
후쿠시마 원전 인근 앞바다에 방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신문에 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 부지 내에 있는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이 방사능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를 이용해서 정화한 다음에 이 방사능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서 방류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다액종 그 제거 설비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이 바닷물을 다시 한 번 더 희석을 통해서 방사능 기준치의 40분의 1까지 희석을 하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원전 북쪽에 있는 5, 6호기 앞바다에 바닷물을 퍼올리는 취수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방류 결정도 독단적으로 내리고 이제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오는 걸 보면 진짜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중대한 사안인데 일본이 단독으로 결정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거잖아요. 네, 일단 뭐 일본 내에서도 아직 좀 처리할 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방출과 관련된 세부 처분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도쿄전력은 아직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처분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같은 사실은 어제 오후 화상으로 진행된 국제 원자력 규제자 협의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협의 측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포함해서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등 9개 나라의 원자력 규제 기관의 기관장들이 각국의 원자력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 방안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현황은 공유하면서도 도쿄전력이 아직까지 세부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국제 원자력 규제자 위원회는 각국의 원자력 규제 기관이 자국 상황을 공유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공통 안건으로 다뤄지기 힘든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측 발언 이후에 우리나라 엄재식 위원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고요. 국제사회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쿄전력이 처분 계획을 제출하면 객관적이고 독립적이면서 이런 방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또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일본 측에 요청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나나이마 마후타 뉴질랜드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검증의 필요성을 언급했고요. 마우타 장관은 다른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우려도 얘기를 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발표식 당시 2년 뒤인 2023년부터 오염수를 내보낸다고 하는데요. 도쿄전력은 2년 안에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오염수 처분 계획 승인을 받고 처리 시설 설치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도쿄전력의 처분 계획 제출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요. 비가 많이 내려서 오염수 탱크가 더 빨리 차오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오염수 탱크를 증설해서 만일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탱크가 내년 가을쯤에는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자, 중국 얘기를 좀 해보죠. 농민공수가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 농민공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 거죠? 네, 농민공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근로자를 말하는 건데요.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 중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던 노동력입니다. 중국의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에 농민공 수가 2019년보다 517만 명 감소한 2억 8,500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농민공 수가 감소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작년 초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봉쇄 조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봉쇄 조치 등 교통 제한 때문에 농민공 수가 줄어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농민공이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도 코로나19 초기 당시 충격이 가장 심했었던 건설, 호텔, 레스토랑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반면에 시장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농민공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시장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농민공 증여세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전반적으로 젊은 층이 농민공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고 기존의 농민공이 고령화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중국 농민공의 평균 나이가 2019년보다 0.6세 높아진 41.4세를 기록했고요. 2008년에는 농민공의 평균 나이가 34세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전체 농민공 중에서 16세부터 30세 비율이 22.7%로 2019년 25.1%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16세부터 30세 비율이 42%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층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암을 유발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초제 성분이 있는데 글리포세이트. 이게 이제 멕시코에서 퇴출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암을 유발하고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멕시코에서 퇴출될 것 같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자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글리포세이트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글리포세이트는 1974년 몬산토가 개발한 농약 원료인데 2015년 세계보건기구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멕시코 정부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멕시코 양봉 농가들의 지속적인 피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멕시코 campeche주 오펠첸에서는 양봉 농가 꿀벌이 70% 이상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꿀벌이 사라진 것은 인접한 지역인 유카탄 반도에서 유전자 변형 농작물 경작지가 6만 헥타르에 넘어서면서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사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이 농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립농업협회 부회장은 글리포세이트 사용 금지는 곡물 생산의 40에서 50%를 결국 줄이게 될 것이고 이를 대체할 제품이 없는 현실을 고려해서 사용 제한을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체르노빌 원전 인근에서 생산된 농작물로 음료를 만들었는데 이게 수출 직전에 발각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로 기록됐었던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있었는데요. 그때 원전 인근의 농작물로 제조된 첫 번째 사과주 제품이 영국으로 수출되기 직전에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서 압수됐다고 영국의 BBC가 보도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지역 근처에서 재배된 사과로 만든 최초의 사과주 출하분이 1,500병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난 3월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서 압수돼서 키예프 검찰로 이첩됐다고 BBC가 전했습니다. 아토믹이란 브랜드를 내걸고 체르노빌 원전 주변 농산물 원료로 한 주를 생산하고 있는 체르노빌 스피리트는요. 이번에 압수된 제품들은 1986년 원전 사고 이후 체르노빌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소비재 상품이라면서 네. 현재 우크라이나 당국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영국으로 가져다는 제품들이 갑자기 압수된 것은 이유가 명확치 않다라고 반발했습니다. 회사 측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소비세 스탬프 위조 혐의를 적용하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지만 해당 제품은 영국 시장 판매용으로 제조된 것으로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제품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회사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해당 제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논란이 촉발돼서 체르노빌 참사가 다시 주목받는 것을 부담스러운 당국의 판단 때문에 결국은 제품을 회수한 거다라고 회사 측은 주장하는 겁니다. 네. 브랜드나 회사 이름을 봐서는 숨기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왜냐하면 아토믹이 다루는 걸 보니까 그런데요. 체르노빌 스피리트는 원전 인근의 출입 금지 구역의 생태계 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해당 지역의 곡물과 과실 등을 사용해서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서 설립한 사회적 기업인데요. 체르노빌의 생태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이라고 합니다. 한편 체르노빌 스피리트는 2019년 8월 달에 호밀로 만든 보드카를 만들어서 선보이게 되는데요. 다른 보드카들보다 방사능 검출량이 오히려 적다고 회사 측에서는 주장했었습니다. 네. 자, 세계 곡물 가격도 저희가 이 시간에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데 오름세는 지속이 되고 있지만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면 결국 이제 소비자 물가도 오르는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세계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올해 1월 달에 113.3포인트, 2월 달에 116.4포인트, 3월 달에 118.9포인트, 4월 달에는 전월보다 1.7% 상승한 120.9% 기록했는데요. 네, 말씀인 것처럼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상승폭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탕 가격 상승폭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왔는데요. 곡물 가격 지수는 3월보다 1.2% 상승한 125.1포인트로 전년 동월 대비 비교하면 26% 상승했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파종 면적 추정치가 예상보다 적었었고, 또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 등의 작황 부진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 때문에 가격은 조금 오를 것 같습니다. 밀은 미국과 유럽 국가의 작황 부진 우려, 그리고 또 옥수수 가격 상승 영향에도 불구하고 세계 생산 전망이 양호해서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쌀은 컨테이너 수급 문제 때문에 물류 제약, 또 운송비용 상승에 따라서 수출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약간 내렸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봄이면 을에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한반도 하늘을 누렇게 덮곤 했었죠. 그래서 황사를 봄철의 불청객이라고 부릅니다. 한동안 황사보다 미세먼지가 말썽이어서 그랬는지 덜 신경을 쓰고 지냈는데 올봄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북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와서 우리나라를 지날 때마다 모래먼지가 같이 밀려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봄 잦은 황사 언제까지 계속될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오늘 지구를 지켜라 시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KBS 보도국 이정훈 기상전문기자와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엔 진짜 미세먼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상대적으로 황사 얘기가 좀 적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올봄은 좀 상황이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올해 황사 관측 일수가 벌써 12일이거든요. 지난해에는 같은 기간 3일에 불과했고요. 2019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황사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황사가 유난히 잦은 게 사실입니다. 네. 올해가 이렇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발원지가 상당히 고비 사막이나 중국 몽골 일대인데 이쪽 지역이 상당히 건조한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그 지역에 발원지에 강한 저기압이 자주 지나다 보니까 발원지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황사가 상승한 다음에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몰려올 수 있는 이런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두 가지 상황이 겹쳐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황사, 미세먼지 막 그냥 혼동해서 쓰기도 하는데 예.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예, 미세먼지는 사실 공기 중에 떠 있는 입자들 중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들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황사도 미세먼지의 일종이긴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미세먼지는 주로 공장이나 자동차처럼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을 일컫는 데 쓰이고요. 사막이나 고원에서 발생하는 모래먼지, 그러니까 자연 성분인 황사와 구분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와 황사는 크기나 유해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듯이 입자가 더 작아서요. 우리 몸속 깊숙이 침투해서 몸속 장기 곳곳에 뇌나 심장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요. 반면에 황사는 상대적으로 입자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피부나 호흡기에 걸러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주로 호흡기나 눈, 피부 질환에 국한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황사 얘기를 하면 중국은 또 우리가 잘못이 아니다, 몽골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실제 네. 황사 발원지를 그럼 그 두 곳을 다 좀 주목을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황사는 대부분 그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이 고비 사막이 몽골과 중국에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황사가 뭐 몽골발이냐 중국발이냐 칼같이 나눌 수는 없고요. 두 나라에 걸쳐서 발원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몽골발도 뭐 중국발도 다 맞는 셈이죠. 근데 왜 이곳에서 황사가 잘 발원하냐 하면은 이 일대가 원래 기후적으로 매우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네. 대륙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수증기 자체가 부족한 데다가 중위도 고압대라고 하죠. 연중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날이 많다 보니 자연적으로 사막이 형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달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황사를 두고 어느 나라 발이냐는 걸 따지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꽤 먼 거리인데 어떻게 예. 그 바람을 타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와서 떨어지는 걸까요? 참 예. 그 과정도 참 신기해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비 사막이나 이 건조한 고원지대에 저기압이 지나가면요. 이 저기압은 상승 기류를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먼지가 공중으로 뜨게 되겠죠. 네. 예, 그 뒤로 바람 방향을 따라서 이 황사가 이동하게 되는데요. 만약 북서풍이 불면 황사가 남동쪽에 있는 한반도 상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공까지 이 황사가 이동하더라도 만약 바람이 계속 강하게 불면은 우리가 숨쉬는 지면으로는 황사가 내려오지 않게 되는데요. 이때 한반도 주변에 고기압이 자리 잡게 되면은 이 고기압은 저기압과 반대로 하강 기류를 유발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모래먼지가 가라앉아서 우리나라에 황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원지의 저기압, 또 북서풍, 그리고 한반도의 고기압까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은 우리나라에 황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아보고 있을 정도인데 우리 예. 조상들 옛날 사람들도 이런 걱정을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와 산업활동이 활발해진 뒤에야 문제가 됐지만은 황사는 자연적인 현상이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의 호흡을 괴롭힌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실제로 우리 역사 기록에 황사가 처음 등장한 거는 무려 2000년 가까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사기에 서기 174년 신라 아달라 왕 때 우토, 비우자의 흑토자죠. 즉 흑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게 황사를 나타낸 최초의 표현으로 보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후에 조선왕조실록까지 황사와 관련한 표현이 여러 역사 기록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미세먼지 또 기후위기 새로운 것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황사 발생 양상에도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네, 이렇게 황사가 역사는 길지만은 공식적으로 기상청에서 관측한 게 1960년대부터인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연평균 황사 관측 일수를 봤더니 1970년대에는 2.31이었고요. 네. 80년대에 4.11, 90년대 7일, 2000년대 11.71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이죠. 2010년대 들어서 갑자기 8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직전 몇 년만 봐도 2일, 4일 이때였는데 올해가 이제 10일이 넘었고요. 최근 몇 년은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실 최근 2010년대 들어서는 좀 심각한 황사는 좀 많이 줄었었는데요. 앞서 그 황사가 발생하려면은 발원지에 강력한 상승 기류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북서풍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드렸죠. 네. 그러니까 바람이 사실 우리나라에 황사가 오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기후변화 탓에 최근에 동북아시아 일대에 바람이 약해지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사를 발생시킬 강한 모래바람이 발생하는 빈도가 줄어들었고요. 우리나라로 황사가 오는 횟수도 많이 감소한 겁니다. 반대로 대기가 정체하다 보니까 크기가 작고 가벼운 미세먼지는 오히려 흩어지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농도로 지속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참. 그 황사도 이제 네. 계속 지켜는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발원지가 그렇게 건조하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손쓸 방법은 좀 쉽지 않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상황이 발원지가 굉장히 좀 건조해지고 있는데 이게 한두 해만의 현상이 아니라 국내 학자들이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예.
굉장히 오래된 제도라고요. 이게 뭐 전남대 연구진을 비롯해서 뭐 국내 학자들이 몽골이랑 중국 북부에 한 지난 260년간의 기후 변화를 조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래전 기후를 조사했냐 하면은 그러니까 수령이 260년 이상 된 나무 수십 그루의 나이테를 이용해 봤습니다. 신기하네요. 예. 네, 그 나이테를 보면은 그해 기상 환경에 따라 두께가 달라져서 뭐 폭염 일수나 토양 수분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뭐 사실인데요. 그렇게 260년 동안의 기후를 복원했더니 큰 변화가 없던 폭염 일수가 최근 20년 사이에 급증했고요. 반면에 토양 수분은 최근 20년 동안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원래도 건조한 지역이 더 메말라가고 또 주변 지역까지 더 넓은 면적이 사막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바람의 세기가 줄어들더라도 황사가 더 넓은 지역에서 발원하고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황사에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들 지역의 고온 현상은 우리나라 여름철 폭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안 그래도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들 사막과 고원지대에 쌓인 열기가 우리나라로 전해져서 폭염을 또 더 강하고 길게 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더워지고 또 습도는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 여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때 우리 몽골에 뭐 나무 심는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식목을 통해서 좀 사막화를 방지한다는 얘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네. 사실 뭐 황사가 발원하는 중국이나 몽골은 우리나라보다 황사 피해가 훨씬 크겠죠. 그래서 이들 국가 스스로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나무를 뭐 대량으로 심는 걸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한데요. 중국에 비해 뭐 상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몽골의 경우는 뭐 이런 노력도 좀 지지부진한 편이고요. 또 뭐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뭐 무분별한 벌목이나 개간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워낙 그 넓은 면적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런 기후변화의 거대한 흐름을 또 막는 게 사실상 역부족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뭐 한국과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 전해진 얘기를 보면은 중국에서 매년 수십만 명이 황사 뭐 발원지에 가서 나무를 심어 왔는데 그 다음 해에 가면은 다 말라 죽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진행된 기후 변화를 사람의 힘으로 돌이키려는 노력이 뭐 물론 필요는 합니다만은 참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흐름이 생긴 걸 뒤집기란 진짜 사람의 힘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군요. 네. 각자의 노력도 중요한데 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뭔가 진행되는 게 있을까요? 네, 뭐 우리 정부도 과거부터 여러 가지 대책은 내놓고 있습니다. 몽골이나 중국 정부와 함께 뭐 사막의 조림 사업도 펼쳐왔고요. 한중일 뭐 환경장관회의나 동북아 환경협력계획 이런 뭐 다자간 회의를 통해서 꾸준히 황사를 공동으로 줄이자고 힘을 합치자 뭐 이렇게 강조는 해왔습니다. 근데 뭐 사실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국 황사를 사전에 막기는 어려우니까 발생하면 잘 관측하고 예보라도 정확하게 해서 뭐 피해를 최소화하자, 뭐 사후 대책 위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그래서 황사 발원지에 황사 감시 기상탑을 세우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뭐 인공위성 등을 통해서 뭐 입체적으로 황사를 관측하고 예측 모델 개발을 통해서 황사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예. 진짜 집에 공기청정기 놓고 살 거라고는 예전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을 텐데 네. 이렇게 황사 미세먼지가 문제가 된다면 이 미리 예측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올봄 그러면 올해 상황이 어떨지 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제 사실 예년 같으면은 이제 뭐 황사 발생 시기가 슬슬 끝나갈 때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황사 발원지가 매우 건조한 데다가 뭐 바람 세기나 기류의 흐름도 한반도로 황사가 날아오기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충분히 황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이 보고 있고요. 또 만약 조건이 맞는다면은 짙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여전히 충분한 상태입니다. 보름 넘게 남았는데 이달 말까지는 조심을 해야겠어요. 네. 자, 오늘 황사에 대해서 진짜 자세히 좀 배워봤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시간 마지막 공식 질문이거든요. 우리 개개인이 뭔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 청취자들께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그 황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보다는 입자가 꽤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피부나 호흡기에 걸러지는데요. 대처하는 방법도 그래서 미세먼지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쉽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착용하면 입자가 큰 황사는 대부분 걸러지는데요. 대신 황사가 심한 시기에는 마스크를 최소 하루에 하나씩은 갈아줘야 합니다.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는 마스크를 며칠 사용해도 괜찮습니다만은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필터의 성능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은 갈아줘야 하는 거고요. 또 피부병이나 눈병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한 뒤에 꼭 세안을 깨끗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네. 그 실내 공기질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외출한 뒤에는 집 앞에서 옷을 잘 털고 들어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구를 지켜라. 오늘 KBS 보도국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어제보다 8도 높은 17도로 아침을 시작했는데요. 한낮엔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낮 동안에 동풍이 강해지면서 대전은 27도, 광주 29도로 서쪽 지방이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동쪽 지방은 포항 19도, 속초 18도 등으로 서늘하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입니다.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에선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는 등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차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농작물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11명이 나왔습니다.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는데요. 오늘도 500명대 후반에서 600명대 초반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감염 재생산 지수는 감소 추세입니다만 이 변이 바이러스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를 기준으로 이 주요 3종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76명 늘어서 총 808명으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최근 일주일간 분석 건수 대비 검출률이 27.5%에 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신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76명 중에서 영국발이 154명, 이 남아공발이 2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35명만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고요. 나머지 141명은 지역에서 전파된 국내 발생 사례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귀국한 교민이 총 540명인데요. 이 중에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이 중에 1명은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백신 예약률이 좀 저조해서 당국은 걱정이 많다고요? 네, 그제부터 65세 이상 69세 이하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는데요. 첫날 예약률이 21% 정도에 그쳤습니다. 74세 사이 고령자의 첫날 예약률이 11.5%여서 그보다는 높습니다만 크게 많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70에서 74세 예약률도 현재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접종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유난히 잘못된 내용이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에서만 접종을 하고 있다라거나 맞고 나서 지금까지 수십 명이 숨졌다거나 하는 주장이 여과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들은 물론 사실이 아닌데요. 그 영국과 독일 정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등 유럽을 포함해서 130개국이 해당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한 사망 사례는 대부분 이 백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코로나19 감염이 중증으로 이어질 우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접종이 꼭 필요한데요. 네. 정부는 안전하고 백신 도입 계획도 차질이 없다며 그 예약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네, 지난주 화요일 치러진 5명의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이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도 이틀이 지난 상황인데요.
어제 청와대가 이들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오는 금요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 청와대가 요청한 시한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청와대는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청와대는 야당이 이 장관 후보자들과 결부시켜서 국회 인준을 거부하고 있는 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 조속한 국회 동의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는 금요일에 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최종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입양한 아이를 때려서 중태에 빠뜨린 양부 구속이 됐군요. 네, 이 2살배기 입양아동을 학대해서 의식을 잃게 한 양부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이 수원지법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30대 양부에 대해서 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양부는 지난 8일 오전에 입양한 2살 여아를 폭행을 했습니다. 이달 4일과 6일에도 집에서 아이를 한 번에 4, 5회씩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주먹과 손뿐 아니라 구두 주걱으로도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양부는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라고 했고요. 이 아내도 같이 학대했느냐라는 질문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양모도 이 남편의 폭행을 말리지 않고 아이를 제때 치료하지 않는 등 이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한편 뇌출혈 등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이는 호흡과 혈압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식을 되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이를 가방에 넣고 학대해서 공분을 일으켰었죠. 이 사건 피해자에게는 중형이 선고됐군요. 네, 이 지난해 공분을 샀던 이 아동학대 살해 사건 가해자가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대법원 3부는 어제 이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성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 성모 씨는 지난해 7월 이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이나 감금하고 그 가방을 밟아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성모 씨는 처음에는 가로 50cm가량의 여행용 가방에 아이를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오히려 더 작은 가방에 아이를 가둬서 4시간을 방치했습니다. 가방을 밟고 올라서기도 했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올라가서 뛰도록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안에 불어넣기도 했는데요. 네. 성모 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나라 밖 소식 좀 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충돌로 지금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네, 지난 7일 이 종교활동 제한과 정착촌 갈등이 불씨가 돼서 이 알-아크사 사원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경찰 간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격화되더니 결국 무력 충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의 진압에 이 팔레스타인 주민 300여 명이 다치자 이 무장 세력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포 공격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군은 전투기를 동원해서 이 하마스 군 지휘관과 이 시설 등을 겨냥한 보복 공습을 벌였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 과정에서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5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도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에서도 2명의 사망자와 3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 하마스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대한 노선을 바꾸기 전에는 이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 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양측의 충돌이 더 거세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에서 제일 큰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이 한때 문제가 좀 있었다고요? 네, 이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 어제 새벽 화면 오류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새벽 5시 이전에는 7,200만 원 안팎이었던 비트코인이 5시 8분, 8분 만에 7,797만 원까지 갑자기 600만 원이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 6시 8분까지 그래프가 끊겨 있다가 다시 7,100만 원대로 700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또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도 어제 오전 10시쯤 비트코인 시세 화면이 멈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거래소는 이후 점검을 거쳐서 거래를 재개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매매 중단까지는 아니지만 거래가 수분 지연된 일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 특성상 이 매우 짧은 시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상화폐 커뮤니티 등에서는 원하는 가격에 사거나 팔지 못해서 피해를 봤다라는 글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거래소를 규제하는 정부기관이 없기 때문에 두 거래소 모두 보상에는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꼭 있어야 한다고요? 네, 면허는 운전면허증, 그러니까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의미하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이 부여되고요. 그 안전모 착용도 필수가 돼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됩니다. 술을 마시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할 때 범칙금도 올라갔고요.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탈 경우 보호자는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경찰은 한 달간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갖기 어렵지만 단독주택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